문재인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 대해 민주당은 대한민국에 나아갈 방향을 일목요연하게 밝힌 연설이다 이렇게 호평을 했지만 야당은 대일 관계가 어려운 시점에서 강경책을 꺼낸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갖고 대북 특사를 조만간 파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조혜진 전 새누리당 의원, 최진 세한대 부총장과 함께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일단 최 원장님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간단하게 총평 한번 해주시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예상대로 예. 역사적 정통성 문제를 아주 작심하고 정면으로 이렇게 발언을 한 것 같아요. 예. 특히 이제 독도 문제 같은 경우는 노무현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괜히 긁어부스럼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뻔하게 인정하는 문제인데 멘트를 하느냐라고 해서 발언 안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 아마 긁어부스럼 아니라 긁어서 피가 나더라도 예. 분명히 못 받고 하겠다는 입장을 아마 대외적으로 천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과거에는 역대 대통령들은 3.1절이나 8.15 경주단 정치적 메시지, 예. 화두를 많이 던집니다. 요번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일부러 참모들에게 꼭 넣어라. 그래서 위안부 문제나 3.1절 문제 이런 문제를 분명히 넣어서 심지어 제국주의라는 표현까지 써서 예. 일본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한민국 진보 정권의 입장을 천명한 그런 과거와는 상당히 좀 다른 그런 3.1절 기념사였다고 봅니다. 저는 네.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조 의원님도 비슷한 의견이신지 궁금한데요. 예, 우리 역대 정부 특히 외교부의 기본 입장이 이 독도는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예. 많이 공개적으로 언급할수록 그게 국제 이슈가 돼가지고 분쟁 지역처럼 비춰가지고 일본 전략에 말린다. 예. 그러니까 말 안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익이다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저는 그거는 별로 옳지 않은 방책이라고 봤었어요. 우리가 말 안 한다고 일본이 입 닫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말 안 하는 사이에 일본은 야금야금 국제 여론을 파고 들어가가지고 국제사회는 이미 분쟁 지역화돼 있고 일부는 뭐 일본 측 편들어주는 나라들도 있기 때문에 예. 말 안 한다고 그게 우리 독도가 보호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말할 때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측면에서 독도에 대한 일본의 입장은 제국주의를 포기하지 않는 거다라고 하는 문 대통령의 지적은 이제 맞은 지적인데 네. 그리고 공개적으로 발언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넘어서 가지고 국제법적으로 또 국제사회 여론에서 저거는 한국 땅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이끌어내느냐가 관건이고 그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있느냐 또 그럴 만한 그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느냐가 이제 국익의 핵심적인 과제이고 예. 그 위안부 문제도 문 대통령 말씀처럼 그 박근혜 대통령 때 한일 간에 그 위안부 합의했다고 해서 그 끝났다고 일본이 말하면 안 된다. 옳은 말씀이죠. 네. 이 문제는 역사적으로 그냥 영원히 간다고 봐야 됩니다. 모든 네. 역사가 나치 독일의 침략 역사도 마찬가지고 뭐 협정 하나 합의했다고 해서 그걸로 다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는 해결의 한 부분일 뿐이고 영원히 반성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박근혜 정부 때 그 양국 간 합의문에 최종적 불가역적 합의라는 건 사실 잘못된 거죠. 그건 이걸 완전히 해결됐다 그러고 다시는 말하지 않는다라는 그 말인데 그게 있을 수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거를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건 이제 옳은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과 이 정부가 그러면 재협상할 거냐, 그걸 바로 잡을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아니니까 예. 그런 부분이 좀 모호한 부분이 이 취지를 조금 뭐 약화시키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일본의 이 위안부 협정과 관련한 태도를 보면 지금은 계속해서 일관되게 하는 말이 아니 우리 협정했는데 그거 다 이행을 해라. 불가역적으로 다 이미 못 박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좀 뭔가 뻔뻔하게 그지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작심하고 쏟아냈는데 네. 이에 대해서 한국당에서도 좀 비판의 목소리, 바른미래당도 조금은 우려스러운 목소리를 합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그러니까 이제 됩니까? 조금 전에 일본 말씀하셨는데 일단 겉으로는 강경해 보입니다. 바로 예. 관방장관이 이제 기자회견하고 예. 받아들일 수 없다 위안부 합의 본보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보면 이제 북핵 문제를 긴밀하게 협의하겠다. 예. 3월달에 같이 또 정상회담 한중일 정상회담 예. 한다. 이런 식의 다수 유화적인 발언들을 같이 쏟아냈거든요. 그는 일본의 입장이 겉으로는 강경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좀 궁색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에 아시다시피 일본에서 지금 과거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위안부를 어떤 살해한 동영상이 발견되고 그래서 일본 내부에서 상당히 좀 충격적이었죠. 예. 아주 비판적인 여론이 예. 많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일본의 처지가 궁색하고 그리고 이제 방금 마지막 질문하신 여야 문제인데 사실
야당은 전혀 다른 반응을 내지 않습니까? 일본이 너무 좀 강하다, 민감한 시기에 이런 건데 저는 그건 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니 진보적인 대통령이 한일 문제에 대해서 진보적인 해법을 제시했는데 보수적인 야당이 보수적인 해법을 제시하면 그게 어떻게 접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정치 철학과 외교 노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해답을 제시하고 어떤 비판을 해야 되는 거지. 그저 보수 일변도의 정책만 계속 고수한다면은 어떻게 그게 접점을 찾을 수, 해법을 찾을 수 있는 건지 계속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정부에 마치 단중만 계속 거는 듯한 그런 오해와 느낌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의 어떤 정치 철학이나 외교 노선을 어느 정도 인정한 바탕에 해서 그 위에서 그런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상당히 좀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뭐 우리 대사를 초치한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조치는 일본 정부에서 없었고요. 뭔가 북한 문제는 또 따로 분리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 문 대통령도 사실은 어제 경축사에서 그 독도 문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강경한 발언을 했지만 또 그것과는 별개로 일본과의 미래지향적 관계는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이제 투트랙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다시피 그렇게 한 것처럼 일본도 같은 입장인 거죠. 일본이나 우리나 북한 핵 문제가 위안부 문제는 과거의 문제이고 또 장기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영원히 규명하고 반성하고 책임지우고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건 작업을 영원히 해야 될 문제인 반면에 북핵 문제는 또 당장 떨어진 문제고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특히 한두 달 안에 북한 핵과 미사일이 완성되는 그 타이밍을 생각한다면은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과제고 해결하는 데 있어 가지고 1차적으로는 대북 압박 제재가 1순위고 그다음 그게 안 되면은 미국은 이제 군사 행동으로 그걸 해결하겠다는 건데 군사 행동은 불행한 거기 때문에 그 전에 압박 제재를 해결해야 되는데 압박 제재 해결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국제사회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 공조도 중요하지만 이 동북아 안에서는 한국, 미국, 일본 이 세 나라의 이런 협력 체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본도 우리도 똑같이 그 문제에 있어서는 같은 입장에서 보조를 맞춰야 될 상황이고 그래서 한중일 정상회담도 계속 미뤄지는 것도 다시 하자고 하는 이야기도 핵 문제가 그만큼 이제 화급한 과제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이 광화문 주변에서는 뭐 시위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나오는 시기에 다른 시간에 다른 장소에서는 뭐 좀 강하게 현 정부에 대한 비판, 김영철, 박람회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고요. 이런 부분은 좀 일단 최 원장님께 첫 번째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지극히 있을 수 있는 반응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 이제 보수 정권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비판도 하고 뭐 그럴 수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그게 너무 과도할 경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리고 지금도 이 시점에서 무슨 촛불 대결 대 무슨 뭐 태극기 대결처럼 마치 비춰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촛불이라는 게 무슨 뭐 과거 문재인 정부 주변이나 진보적 인사들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국민 전체가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촛불 정신을 헌법의 전문에 넣느냐 마느냐를 논의하는 이 시점에서 촛불 정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면으로 공격하거나 무슨 훼손하거나 하는 이런 부분들은 결코 지금 정부 출범한 지 1년이 다 돼가는 시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국론 분열 차원에서 정말 그게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집회 규모도 좀 상당했고 촛불 조형물까지 좀 약간 훼손되는 사태까지 벌어졌거든요. 의원님 좀 얘기 좀 해주시죠. 그 촛불 조형물 훼손에는 그 이 촛불 시위 또는 촛불 그 혁명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그 일에 대한 일부 또 다른 여론이 반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전에 그 최 원장님 말씀하신 것, 부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촛불 시위, 촛불 혁명이라고 이끌어지는 그것은 진보 진영이나 좌파 진영, 그 당시 민주당 그 야당만이 주도해서 그게 이루어진 것 아니거든요. 그것만으로 했으면은 그 탄핵으로 가지도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그 나라를 걱정하는 보수 진영 사람들, 그 당시에 새누리당 지지자들도 저도 뭐 나가서 썼으니까 다 갔기 때문에 전 국민적인 촛불이 됐던 것이고 어느 특정 민주당 계열 또는 뭐 진보 좌파 진영 계열이 아닌 전 국민적인 촛불이 됐고
100만까지 모였고 예. 전국적으로 지역 할 것 없이 영호남 할 것 없이 정치적으로 어느 새누리당 지역이냐 민주당 지역이냐 관계없이 다 촛불이 이제 불타올라올 수 있었고 여론도 95%가 탄핵을 찬성하는 게 예. 됐는데 그게 95%가 민주당 지지자들만은 95%안 나오거든요. 새누리 지지자들도 골수 태극기부대 말고는 다 찬성했기 때문에 거기에 예.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졌는데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집권한 이후에 문재인 정부가 보여주는 형태는 그럼 과연 그 전체의 의사를 수렴해가지고 대변해서 하고 있는가. 그 뒤에 보면은 이거는 진보 진영의 촛불, 좌파 진영의 촛불, 민주당의 촛불이고 나머지 보수 우파 진영은 적폐 세력이 돼버렸거든요. 거기서부터 이제 반감을 갖기 시작하고 촛불이 왜곡됐다. 우리가 이용당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다가 또 이제 국가 운영의 이제 저 방향성, 기조 이런 것 특히 이제 대북 문제 이런 것도 네.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약간 그쪽 진영에서는 종북이라고 하는 그런 그 노선을 많이 보여주고 헌법 개정 문제도 자유 빼버리고 뭐 시장 경제의 핵심 빼버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추진하는 것들이 이제 보이니까 아 이거는 촛불에서 이미 일탈했다. 이 촛불은 우리가 그때 모아줬던 그 촛불이 아니다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이제 나오고 그런 행동 자체가 옳은 행동이라고 뭘 폭력적인 행동은 옳지 않지만은 그 이면에는 이런 민심이 반영돼 있다. 이걸 갖다가 정부가 인식을 하지 않고 자꾸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서 하게 되면 촛불 정신도 왜곡되고 그다음 국민 통합도 안 되고 촛불이 오히려 분열이 되는 그런 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정부 여당이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미국이 지난주에 하와이에서 북한을 공격하기 위한 어떤 전쟁 훈련, 그러니까 북한을 겨냥한 전쟁 훈련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때면은 김영철 당 부위원장이 우리나라를 찾을 시점인데 미국은 또 이런 준비를 했다. 나름 굉장히 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국은 이제 북한에 대해 압박하는 그 기조는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작전에 육군 참모총장 외에 또 특수전 사령관이 그것도 참관을 했더라고요. 그거는 특수전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어떤 게릴라전을 통해서 특정 지역에 어떤 타점 공격하는 그런 이제 특수한 부대인데 그만큼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압박 효과라든지 어떤 강경 정책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다만 이게 하와이에서 비공식적으로 훈련을 했지 않습니까? 이건 다분히 대한민국 우리나라에 대해서 좀 배려라고 할까 이런 한미 동맹 부분을 많이 고려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남북 간의 어떤 정상회담 설도 나오고 있고 남북 대화가 상당히 지금 급진전되는 상황에서 자칫 미국의 어떤 그런 군사 훈련이 북한을 또 자극할 수 있거든 불필요하게 그렇기 때문에 비공식으로 했는데 이게 이제 언론에 좀 외부에 노출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결과적으로 본다면 우리는 대한민국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대화에 적극적인 정책을 펴고 미국 입장에서는 강경한 군사 훈련을 통해서 이게 압박 효과 그래서 미국과 우리 대한민국이 강원 공격과 강온의 양면 전력을 쓴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저는 남북 관계 같은 진전에 있어서는 저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드디어 좀 통화를 했거든요.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대북 특사를 보내겠다 이야기를 했고 좀 더 북미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이야기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같은 입장, 적절한 조건에서만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일련의 통화 과정 좀 어떻게 보셨는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 관련해서 이제 좀 전에 그 말씀을 먼저 한번 드리면은 미군은 국군 통수권자가 결심하면 언제든지 북한도 그런 말을 하죠.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이런 구호가 있듯이 미군은 준비되어 있는 그런 이제 체제이고 지금 대북 제재 압박을 통해서 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면 군사 행동 가능성이 있고 그걸 미 국방부나 또 청와대 NSC에서 이미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먼저 옵션으로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할 때는 완벽한 플랜을 제안을 하고 대통령이 결심만 하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완벽하게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의미가 아닌가 싶고 이번에 그 호주 대사로 임명된 해리스 태평양 사령관이 기자회견할 때 기자들이 대북 강경파인 군사 행동을 주장하는 해리스 사령관이 호주 대사로 빠진 걸 보면은 그 트럼프 백악관의 기조가 약간 좀 유화적으로 바뀐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냥 거꾸로 본다. 내가 빠져도 될 정도로 이미 준비가 다 끝났다는 거다라고 대답을 한 것이 좀 현실에 맞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북한의 특사를 보내는 것은 정상회담을 하기 위한 것이고 정상회담은 뭐 여러 가지 해결 과제가 있지만은 핵 문제 해결이 가장 관건 아닙니까? 근데 지금까지 그 국제사회가 합의한 거는 핵 문제는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지만 결국은 대북 제재 압박밖에는 답이 없다. 방법이 없고 그러니까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거는 압박 제재밖에 방법이 없다. 그런데 그게 실패하면은 비평화적인 방법, 군사적인 옵션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라고 돼 있는데 그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는 압박 제재가 성공해야 되는데 문제는 정상회담 이번에 평창 올림픽 과정에서도 있지만 정상회담 주고받는 과정에서 압박 제재 구멍이 계속 뚫린다는데 이 모순이 있는 겁니다.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는데 오고 가고 협상하고 또 주고받고 이런 사이에 대북 제재의 구멍이 뚫려가지고 제재를 통해서 이게 핵 문제 해결이 안 되면 결국은 미국은 몇 달 안에 그 ICBM이 완성되기 전에 군사 행동을 통해서 이걸 해결하겠다고 하는 입장으로 현재까지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이 고민이 큰 것 같습니다. 정상회담을 하긴 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핵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역설적으로 오히려 군사 행동을 촉발하게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북한의 특사를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국하고 그런 측면에서 조율이 있지 않으면은 역설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오히려 미국과의 조율이 우선이다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이제 대북 특사 얘기가 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참 누가 특사가 될 것인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는 근데 지금 만약에 북한이 그 김영남을 보냈듯이 우리가 공식 채널을 보낸다면 아마 조명근 총일부 장관이 아마 거기에 해당될 거고 만약에 공식 채널과 비공식 채널을 합한 역할을 한다면 아마도 서훈 국정원장이 거기에 해당될 겁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초월한 특별한 채널이라고 한다면 아마 임종석 비서실장이 아마 거기에 해당될 겁니다. 근데 현재 언론을 보면은 지금 아마 서훈 국정원장이 좀 적절하지 않나 공식 비공식 역할을 넘나들고 그동안 대북 채널을 해왔기 때문에 하는 얘기하는데 저는 북한이 이 김여정을 본래서 깜짝 카드로 활용했듯이 우리나라도 아마 임종석 비서실장을 보내서 깜짝 채널로 비중을 격상시킬 그럴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북 투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 남북 관계의 어떤 속도 그런 관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단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조 의원님, 지금 검찰은 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보고 있고 그런데 일단 어제 이상은 회장이죠.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그러니까 지금 사위의 아들의 형의 다 소환이 됐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한 명 본인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검찰은 기본적인 그 확신을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걸 입증하기 위한 방향으로 수사를 초점을 맞춰놓고 그거는 옛날도 아니지만은 그 박영수 특검이 특검 임명받자마자 이 사건은 삼성이 이제 경영권 승계 받기 위해서 권력에 로비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자금 지원을 한 뇌물 사건에다 딱 규정하고 바로 이제 들어갔다시피 그런 거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게 딱 이제 방향을 잡아놓고 이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어쨌든 검찰이 진술을 받아내는 데는 어느 정도 이제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그 전 다스의 전 사장이라든가 이런 분들로부터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이런 진술은 받아내고 있지만은 그 물증이 없는 것이 이제 검찰로서는 고민인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지분이 이 40몇 %가 이상은 회장이고 20몇 %가 처남인 김재정 전 사장의 이제 부인 돌아가셨으니까 상속받은 부인이고 또 기재부가 한 19% 가지고 있고 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물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없으면은 사실 진술로 끝나버릴 가능성이 많고 그러면 법정 공방으로 판사의 판단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근데 이제 논리적으로 본다면은 이게 그 이상은 회장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라든가 또 김재정 사장 부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은 차명 그 지분이고 실소유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라고 만약 이상은 회장이나 그 김재정 사장의 부인이 그걸 갖다 검찰에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물증은 뭐냐면 그걸 이야기로 하는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이제 돌려주는 과정. 그 예를 들면 그 전에 뭐 이렇게 차명 계약 그 위임 계약서가 있다든가 아니면 있든 없든 간에 이제 내가 아니란 걸 내 거 아니란 걸 이야기했기 때문에 돌려주는 지분을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 그게 없다면은 이게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그걸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실제로 소유는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 검찰이
필요로 하는 원하는 그 진술만 협조해주는 그것도 이제 자기 아들이 굉장히 이제 검찰에 공공한 예. 여러 가지 이제 불리한 사건에 이제 연루가 돼 있다 보니까 그런 정황을 이제 추측하게 하는 상황인데 진술만 그렇게 해주고 검찰이 추측하는 방향으로 네. 진술만 해주고 실제 행동을 안 해준다면은 그거는 입증 효과가 좀 적지 않나. 결국 공방이 계속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상은 회장이 좀 이상한 행보를 좀 보이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친형인데 이명박 대통령의 그동안에 이제 다스는 뭐 이명박 대통령 전혀 무관하다라고 이제 강력하게 부인해 왔는데 최근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일부는 지분은 뭐 이명박 대통령 갖고 있다. 예. 실제 소유자는 이명박이다라고 시인했다는 그런 보도들이 이제 상당히 빠르게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예.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검찰 출두하면서 변호인도 갑자기 바꾸고 이명박 대통령 저 연락도 끊고 이런 이상한 행보들이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이 심경 변화가 일어난 게 아니냐. 그리고 이상은 회장이 이제 또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이명박 대통령 조카가 또 예. 이제 다수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압박을 받고 뭔가 물증들이 나오자 두려움을 느끼고 궁지에 몰린 이제 이상은 회장이 갑자기 번복을 해서 이명박 대통령에 불리한 진술을 하게 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빠르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제 상황이나 분위기들은 상당히 이명박 대통령이 아주 불리한 예. 그런 이제 분위기들이 막 빠르게 감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영포 빌딩에서 발견된 이 청와대 문건들을 놓고도 좀 이 전 대통령과 검찰이 갈등을 계속해서 빚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이번에는 이 전 대통령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건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일단 법 논리상으로는 대통령 기록물이 발견되면은 즉시 그 기록관으로 이관하도록 법에 예.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검찰이 그 그러니까 수색 영장을 통해서 발견했지만 어쨌든 발견했으면은 1차적으로 대통령 기록관에 이관했다가 다시 받아내는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게 그 논리상으로는 이제 맞는 말이고, 두 번째는 이명박 전 대통령 쪽에서는 이게 우리가 가져온 거면 알면서 숨기려고 가져온 것 같으면은 할 말이 없는데 예. 우리가 몰랐던 건데 이삿짐에 누군가 집어넣었겠지만 우리는 몰랐던 건데 이삿짐에 섞여 들어왔다는 걸 예. 갖다가 그 입증하고 싶어서 예. 왜냐하면 본인들이 가져왔으면 그거는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런 행정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거든요. 그런 걸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메시지가 거기 들어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혜진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최진 세한대 부총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